갑자기 안 내도 되는 돈을 내놓으라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걸 뭐 흙냄새 좀 맡던 형님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국가에서 이런다면요, 일단 차주들한테는 당장 내년부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분 나쁠 수 있는 게 홍보는 차주들 돈 아껴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알고 보면 차주들한테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차를 타고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제발 바로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안 남았죠. 당장 내년부터 바뀐다는 게 워낙 많아서 이걸 어쩌나 싶었는데 일단 한치는 놓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개별 소비세랑 유류세입니다. 원래 개소세 인하 기간이 올해까지였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걸 연장할지 아예 폐지할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렸나요? 내년 6월까지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결정했죠. 이번에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취지는 간단합니다. 자동차 소비를 장려하고 출고 지연 때문에 개소세 인하 혜택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2023년 상반기 개별 소비세 탄력세율 운영 방안에서 나왔습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벌써 5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원래 5%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인하 기간이라 3.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끝나는 건데 이걸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출고 지연 때문에 계약 자체는 올해 초에 했는데 출고가 밀려서 내년에 차를 받게 됐어요. 이러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대기 기간하고 개소세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하잖아요. 이게 한두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몇만 명이 넘으니까 문제죠. 소렌토만 봐도 대기 기간이 18개월 이상의 GV80 같은 차들은 30개월 이상이라면서요. 최근엔 그나마 고금리 때문에 취소차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당장 이번 달만 지나면 개소세 때문에 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러니까 반발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정부가 인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요? 유류세 인하죠. 원래 유류세 인하 정책도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 4월까지 연장될 거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유류세 인하 전에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820원, 경유는 581원, LPG 부탄은 203원이었거든요. 이게 작년엔 20%를 내려줬고 올해 5월부터 6월까지는 30%, 지금은 37%나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붙는 유류세는 휘발유가 516원, 경유는 369원, LPG 부탄은 130원입니다. 이 인하율을 계속 유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적용되는 세율을 보면 휘발유는 25%가 떨어지고 경유는 LPG만 37% 인하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기름값을 보면 휘발유는 저렴하고 경유만 비싸거든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한 이후로 아직까지도 이게 깨지지 않고 있는 건데 아마 인하 세율의 차이를 두면서 다시 가격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 세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이 얘기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거랑 같이 또 다른 정책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고 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자동차를 구입하면 채권 의무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 의무가 뭐냐면 지금은 배기량이 1600cc가 안 되는 소형차도 도시철도 채권 163만원 정도를 매입해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33만원을 내고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하던가요. 도시철도 채권이 뭐냐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랑 공사, 용역, 물품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차주들이 대부분인데 공채 매입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법 개정을 해서 1600cc 미만, 2천만원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하면 채권 의무 매입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같은 사람들이 자동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이 혜택을 받을 걸로 기대되는 인원이 76만 명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중 하나인데요. 채권 매입 5년 후, 서울은 7년 후에 만기가 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채권을 매입해서 보유하지 않고 바로 매도해버리면 할인율 20%가 적용돼서 33만원 저렴한 163만원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사는 순간 모든 국민들한테 빚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 중에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는 사람은 이 빚을 바로 털어버린다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좋은 소식들인 것 같죠. 개소세도 계속 인하해주고 유류세도 인하되고 여기에 소형차는 채권 매입도 면제된다는 소리잖아요. 배기량으로만 따지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K8 하이브리드, K5, 소나타, 아반떼 이런 차들까지 해당되는 거라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한시름 놓긴 했지만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까요? 오늘 살펴본 세 가지 내용 모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대안과 해결 방법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개별 소비세는 너무 많이 다뤄드렸죠. 개별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얘는 아예 세금을 걷는 목적부터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별 소비세는 원래 사치세였습니다. 개소세가 처음 등장한 70년대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자동차 한 대 보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으니까요. 포토랑 봉고 판매량만 봐도 답 나오잖아요. 여기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세금도 너무 많다는 것 때문에 문제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만 세 가지에 등록할 때는 두 가지를 내고 보유할 때는 두 가지를 매년 내고 주유할 때는 무려 5가지나 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데에
대에만 12가지의 세금을 낸다는 거죠. 이 중에는 이중과세도 있고 개별소비세처럼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낡은 세금도 있기 때문에 아예 폐지하거나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실 없어도 됩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자동차랑 관련된 세금은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개편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건데 지금 개소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배기량이 아니라 가격과 목적에 따라 개편하면 방향이 딱 맞을 겁니다. 개소세만 봐도 어떤가요? 가격별로 과세 대상을 나누면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쓰는 사람하고 생계수단으로 쓰는 사람이 나뉘죠. 자동차세도 배기량이 아닌 가격으로 나누면 해결됩니다. 포터 배기량이 2500cc고 벤츠 E클래스는 2000cc입니다. 차 가격대로 나눈다면 당연히 벤츠가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지금처럼 배기량으로 따지면 포터가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화물차는 세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순수하게 배기량으로만 따졌을 때의 예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유류세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유류세 인하가 기름값 인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휘발유 가격 구조를 보면 리터당 1,800원이라고 가정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교육세, 지방주행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게 모두 유류세에 포함됩니다. 세금 착시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기름값 영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건데 이게 기름값이 오를 때만 문제가 아니라 내릴 때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터당 2,000원짜리 기름이 있는데 이 중 세금이 800원이고 기름값은 1,200원입니다. 유류세를 인하해서 세금은 500원이 됐는데 정유사랑 주유소가 시차 반영이다 뭐다 해서 기름값을 2,000원으로 잡아버렸어요. 이러면 유류세는 내렸는데 정작 소비자가 내는 기름값은 2,500원으로 더 비싸지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유류세 인하가 잠깐 영향을 줄 순 있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정화된 정책은 아니란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기름값이 떨어진 건 국제유가가 떨어졌다는 이유가 더 확실합니다. 최근 기름값 추이를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국제유가도 비슷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거든요. 기름값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럴 때마다 유류세를 건들 게 아니라 정유사의 유통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금이 반영되는 시점이라든지 국제유가랑 시차를 반영하는 시기를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비슷하게 통일한다든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누가 봐도 부당하다 싶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에서 제재를 해줘야죠. 유류세를 잠깐 건드려봤자 국제유가가 또 오르면 시차다 뭐다 말이 많을 거고 이때는 내릴 때는 찔끔 내리고 올릴 때는 이만큼이나 올리냐 이런 논쟁이 또 생길 겁니다. 마지막은 아까 봤던 채권 매입입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1600cc 아래에 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차는 말 그대로 소형차일 거잖아요. 소형차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소비자들이 찾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건 좀 형평성에 맞는 방향이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배기량이 1600cc 아래인 차들은 너무 많죠. 소렌토, 산타페, 스포티지, 투싼, K8, K5, 그랜저, 소나타, 토레스 그 외의 경차나 소형차들은 죄다 1600cc 아래입니다. 그런데 가격 기준으로 생각하면 글쎄요. 일단 방금 얘기한 차들은 죄다 2천만원이 넘죠. 캐스퍼도 옵션 넣으면 2천만원이 넘고 소형차 라인업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엑센트 같은 차들이 있었다면 딱인데 이미 단종된 지 오래고요. 당장 모닝만 봐도 시작 가격이 1200만원에 가깝고 풀옵션은 1800만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채권 매입 면제도 경차만을 위한 정책이란 거고 그 중에서도 모닝이랑 레이 정도만 포함된다는 거죠. 정부가 기대하는 적용 대상 인원이 연 75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 계산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76만 명이나 모닝이랑 레이를 사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채권 매입을 정당화하고 싶으면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내는 공채 매입 비용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설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공채 매입이라는 게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이 채권을 매입하면 이 돈으로 도시철도 건설이나 운영 같은 데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만 설명해줘도 차주들이 공채 매입이 뭔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걷어들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절별로 너무 홍보하기 좋지 않나요?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이런 걸 전국에 깔아주면 어떨까요? 지난 주말 폭설에도 안전사고 0건을 기록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봤더니 새로운 제설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도로에 열선을 설치한 건데요. 그래서 밤 시간대에 눈이 왔는데도 이렇게 바퀴가 지나가는 곳은 도로가 얼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건수 자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전국에 도입하면 차주들은 어떤가요? 아, 내가 내는 세금이 적합한 곳에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걸 전국에 있는 모든 도로에 까는 것도 아닙니다. 결빙 위험 지역이나 경사가 심한 곳에만 깔아도 사고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도로가 아이스링크장이 되는 일도 당연히 없을 거고요. 설명만 잘해줘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데 이런 설명이 부족해서 논란이 되는 경우도 많고 진짜 건드려야 할 건 그대로 두는 바람에 소비자들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슬슬 낡은 세금 제도 같은 걸 개편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후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